안녕하세요. 박명희 세무회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전산세무 2급 자격증 기출문제 같이 풀어볼 거고요. 회차는 113회 기출문제가 되겠습니다. 113회는 24년도 4월에 시험 봤던 시험 문제고요. 합격률은 아직 게시되지 않아서 아직은 물음표입니다. 매년 전산세무 또는 전산회계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한국세무사회에서 이제 자격증 시험 문제가 나왔던 것들을 업로드를 하고 여러분이 그 업로드된 문제 파일을 다운받아서 바로 직전에 어떻게 시험 문제가 나왔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 시험 현장에서 어떻게 프로그램이 열리고 어떻게 입력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은 이제 4월달 기출 문제를 통해서 그 과정을 좀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매년 시험 문제가 한 6번 정도가 시험이 출제가 되는데 2달에 한 번씩이죠. 근데 첫 번째 시험이 이제 2월 달에 시험 봤던 시험이에요. 근데 2월 달에 시험 보는 모든 문제는 24년도에 시험을 보더라도 23년도 기준이 적용된 상태로 시험 문제가 출제돼요. 그래서 24년도 시험을 대비할 때는 두 번째 시험부터 여러분이 시험 문제로 활용하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23년도 첫 번째 2월에 시험 봤던 112회 기출 문제는 제가 이제 교재에다가 수록을 했고요. 모든 내용들을 24년도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이제 같이 112회 문제도 풀 수 있도록 자료를 업로드를 해드렸고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세무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고 연습하는 과정을 볼 거고, 그 중에서 이론 문제만 일단은 풀어볼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잠깐 하기 전에 전체 시험의 이제 구성 요소를 좀 볼까요? 점수 100점, 전체 100점이죠. 100점 중에서 우리가 합격이 되는 점수는 70점이에요. 그러니까 70점을 맞추면 되니까 이론을 빵점 맞고 실무를 다 맞아도 70이니까 합격.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론 다 틀리는 것도 어렵고 실무를 다 맞는 것도 어렵죠. 두 개가 이제 병행돼야 되고요. 전체 객관식 문제로 출제되는 이론 시험은 전체가 30점, 100점인데 한 문제당 점수 배점이 이제 2점씩이에요. 그래서 재무회계가 5문제 출제되고요. 원가회계에서 5문제 출제되고요. 세무회계 부분에서 5문제가 출제되는데, 세무회계 문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가 더해서 5문제. 얘가 2문제가 나오면 뭐 소득세가 3문제가 나오겠죠. 부가세가 3문제가 나오면 소득세가 2문제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실무인데요. 실무는 어떤 식으로 이제 문제가 출제되냐면 일반 전표에 일반적인 재무회계 거래를 입력하는 건데 부가세랑은 관계없겠죠. 5문제가 출제됩니다. 얘는 한 문제당 3점씩 15점이고요. 부가세랑 관련해서 매입, 매출, 세금 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등등 5문항 출제됩니다. 15점. 그리고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조금 어렵게 나오면 가산세를 반영하는 형태 2문제 또는 3문제, 점수는 대체적으로 10점. 결산 파트죠. 그러니까 일반 전표나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한 이후에 결산을 수행하는 건데 5문항씩 출제돼요. 15점이고요. 마지막으로 소득세 파트가 별도로 출제되죠. 원천징수 파트로 2문항이 출제되는데 점수 배점이 15점이 됩니다. 그래서 순차적으로 학습을 하실 거고요. 그러니까 전체 두 가지를 적절하게 푸셔야 되겠죠. 뭐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과감하게 넘기고 내가 15문제를 다 맞춰야지 그러면 좋은데 다 못 맞출 수도 있잖아요. 내가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문제를 붙잡고 낑낑대지 말고 한두 문제가 어렵다. 과감히 그래. 안 풀지 뭐. 이거 잘하면 되잖아. 그치? 이거 잘했다. 그럼 이거 좀 틀리면 어때요? 70만 맞추면 되지. 근데 70점을 딱 맞추기는 좀 간당간당하니까 뭐 목표를 이제 사람마다 다르게 설정하는 거겠죠. 자, 이제 세무 2급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상에 대한 점수 100점에 대한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 중에 이론 시험 15문제 이 부분을 먼저 공부하고 다음 영상에서 이제 실무편 순차적으로 어떻게 입력하는지, 그리고 113에는 어떤 형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지 같이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제 해야 될 일은 홈페이지로 좀 들어가서 자료 다운받는 거를 좀 간단하게 볼게요. 뭐 알고 계시겠지만 한국세무사회 국가공인 자격시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고요.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 시점이 이제 두 번째 시험이 끝난 상태예요. 제가 이제 두 번째 시험부터는 이 DB를 우리 업로드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서 어떻게 시험장에서 시험 보는지 과정을 설명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해볼 거고요. 이제 3회차, 4회차, 5회차, 6회차. 지금부터 24년도 남은 시험이 4번 정도 있네요. 짝수달로요. 두 달에 한 번씩 있습니다. 기출문제 다운로드를 좀 받아볼게요. 자, 왼쪽에 하단에 보시면 프로그램 다운로드 있고요. 기출문제 다운로드 있죠. 113회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지금은 저는 113회 전산세무 2급 데이터를 다운받을 거고요. 여러분은 문제도 다운받고, 뭐 여러분도 답이 있어야 되니까 여러분 답도 다운받고, 지금 문제 유형은 A형, B형 있는데 답안 자체가 A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냥 A형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는 A형,
답안 다운 받으시고요. 자, 점프 파일에 보시면 네 번째 zip 파일로 되어 있는 거 있죠? 요 zip 파일이 백데이터입니다. 요 백데이터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만약에 한글로 다운받고 싶을 때는 첨부 파일 다섯 번째 HWP 한글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관련된 자료들은 모두 다 다운로드를 받으시고 두 번째 할 일은 첨부 파일 여기 zip 파일로 되어 있는 걸 화면 zip을 한번 열어주세요. 앞쪽을 한번 풀어주시면요. 화면에 이렇게 풀릴 거예요. 자, Rzip에 있는 걸 이제 풀어볼게요. 자, 풀어서요. 더블 클릭 해보시고요. 자, 이렇게 자료가 지금 있습니다. 자, 설치 안내에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 들어갈 때 이제 수험번호라든지 다양한 정보들을 등록해서 화면에 로그인할 때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이죠. 이렇게 보시면 자, 우리는 전산세무 2급으로 이제 설정해서 우리가 이제 실무 시험 보는 것처럼 한번 돌려볼 거고요. 이렇게 열어 놓으시고 우리가 2교시 자료를 다운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안에 요 텍스라고 하는 exe 파일이 여러분이 시험장 갔을 때 시험관 감독관이 여러분에게 주는 USB 안에 있는 데이터예요. 감독관이 실행하세요 라고 하면 텍스트 파일을 더블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연습을 하실 때는요. 요 K의 원래 프로그램 있죠. 요 프로그램을 로그인 하신 상태 안 된 상태에서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프로그램만 설치하시면 되겠어요. 자, 수험번호 보고 입력하고 로그인을 한번 해볼게요. 전산세무 2급은 113회 로그인을 하실 때는 12111112 하시고요. 여러분 이름 입력하시고 그 설치 버튼 누르시고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면 뭐 여러분들 이게 답안이 되는 거니까 A형, B형은 시험장에서 잘 걸어주시고 전산세무 2급 감독관 확인 번호가 1905로 등록하고 들어가시면 프로그램은 이제 실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실행이 됐어요. 시험장에서 이렇게 요 안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에게 실행하라고 할 거니까 그들에 따라서 실행하시면 화면이 뜨겠죠? 자, 여기부터 이제 여러분은 일반 전표, 메인 매출, 그리고 부가세 신고는 부가가치 탭, 소득세나 또 연말정산 파트는 원천징수 탭, 그리고 맨 첫 번째 객관식 문제 15문제는 요 아래쪽 하단 부분에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하시고 1번부터 15번까지 문제를 푸시고 마우스로 마킹하면서 답을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객관식 문제로요. 답 체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모든 시험 문제가 끝나고 나면 프로그램은 종료하시고요. 닫게 하시고요. 이론 문제 답안 작성이 모두 다 완료됐고 원천 징수까지 모든 데이터가 프로그램 안으로 저장이 되면 마지막에 답안 저장, USB로 저장해 주시고 시험장에서 나올 때 답안 저장이 이제 지금은 안 되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전송됐습니다. 라고 뜨면요. 프로그램은 종료하시고 USB를 여러분 PC에서 빼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나오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해당되는 문제의 이제 흐름은 전체 90분 동안 시험을 보는 거고요. 시험 시간은 12시 반에서 2시까지 90분 동안 페이지 수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시험 시작하기 전에 뭐 문제를 풀지 말라고 했으니까 뭐 안 풀면 되고 USB를 받으면 설치를 방금 전처럼 동일하게 합니다. 수험번호 입력하시고요. 시험지를 나누어 주고 시험이 시작되는 시점에 감독관이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감독관 확인 번호를 불러주면 입력을 하는 순간부터 시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가 다 풀리면 객관식 이론 문제는 방금 전에 봤던 것처럼 이론 문제 답안 작성 클릭해서 답을 작성하시고 실무는 프로그램에다가 입력하는 순간 저장이 돼요. 마지막에 나오실 때 우측 하단에 답안 저장, USB로 저장 클릭해서 답을 저장하고 답이 저장되면 USB를 빼서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조용히 퇴실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그 중에서 객관식 문제 15문제를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프로그램 필요 없죠. 만약에 프로그램이 필요한 경우는 프로그램을 열어서 이 관련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또 문제를 도움받아서 풀 수 있는지 그런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자, 1번 문제 재무회계 문제입니다. 재무상태표 구성 요소 틀린 것을 찾으시오. 1번 부채는 유동성이 빠르면 유동성이 1년 이후에 도래되면 비유동으로 구분한다. 맞고요. 자산과 부채는 유동성이 큰 것부터 배열한다. 그렇게 배열하는 방식을 유동성 배열법이라고 부르죠. 자산은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하죠. 그리고 유동자산 안에는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인데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유동이죠. 이 중에 틀린 것은 3번이고요. 자본은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5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정확하네요. 자, 1번의 틀린 설명은 3번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다음의 자료를 가지고요. 기말 자본잉여금을 구하래요. 특이하네. 기초의 자본잉여금은 1,000만 원이었대요. 그럼 이런 거 하면 되지 뭐. 그릴 필요는 없고 저만 이제 그려볼게요.
요 시점이 기초고 요 시점이 기말이고 기중에 어떤 일로 통해서 기초의 자본 잉여금 1,000만 원이 기말의 자본 잉여금 얼마로 바뀌었느냐에 대한 문제니까 증감 변화를 확인하면서 자본 잉여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되겠네요. 자, 아래 보니까 주발초가 증가됐대요. 주발초는 자본 잉여금 요소죠. 그러면 200만 원 증가. 자기 주식을 처분했더니 이익이 발생했대요. 30만 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주발초죠. 그러면 플러스 30. 이익 준비금이 적립이 됐대. 이익 준비금은 어느 잉여금을 가지고 적립하는 거죠? 이익 잉여금을 재원으로 적립하는 거죠. 얘는 해당 사항이 없죠. 자본금이 증가됐대요. 자본금이 증가되는 건 자본금이라고 하는 건 자본 잉여금 위에 붙어 있는 별도의 자본 계정이죠. 자본금은 항상 액면으로 기재하는 거고요. 자본 잉여금 요소는 아니죠. 자본금은 첫 번째 자본금, 두 번째가 자본 잉여금 이렇게 구성을 하니까 그러면 자본금 증가는 자본금 자체가 증가된 겁니다. 자본 잉여금 구성 요소는 아니에요. 이것도 지워요. 그러면 1년 동안 230만 원이 증가됐으니까 기말 자본 잉여금은 1,230만 원 바뀌어 있겠네요. 답은 그러면 2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보시면 받으러움을 대손충당금을 설정할 때 과대에 설정했대. 그러니까 받으러움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다. 근데 받으러움의 대손충당금을 예를 들어서 10만 원이 설정됐어야 되는데 15만 원으로 설정됐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가정을 하면 기말에 받으러움에 대한 순채권은 90이어야 하는데 순채권이 그만큼 감소하겠죠? 그렇죠? 과대에 설정하면 순수하게 순실현 가능액은 감소할 거고 그 얘기는 전체 BS 자산이 감소하겠죠. 그리고 대손충당금을 많이 설정했다라는 뜻은 대손상각비도 그만큼 과대에 계상했다는 뜻이겠죠. 그렇게 되면 이익은 어떻게 될까요? 이익은 그만큼 감소하겠죠. 이익이 감소하면 자본 계정에 들어가는 이익 잉여금 요소의 감소를 가져올 거고 그것은 그대로 자산 자체도 감소시키는 거죠. 자, 올바른 설명을 찾는 거래요. 자산이 과소계상 됐습니까? 네. 비용은요? 아니요. 과대. 당기준 이익은요? 과소. 잉여금은요? 과소. 답은 1번이 하나였네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손충당금에 대한 어떤 설정 방식이 어떠한 재무상태표에 또는 손익계산서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자, 4번.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서 유형 자산에 대한 설명 중에 옳지 않은 것. 취득 원가는 구입한 원가 또는 제작하는 원가,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할 때까지 들어가는 모든 원가, 직접적으로 들어가는 투입되는 원가를 모두 다 포함한다. 대표적으로 설치비 같은 게 다 들어가듯이. 두 번째,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유형 자산의 취득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기 때문에 취득 원가에 포함하죠. 단기 비용 처리하는 거 틀린 설명이죠. 문제가 쉬웠네요. 우리가 어떤 세금 중에서 단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제세공과금들이 꽤 있죠. 그런 세금들이 뭐가 있죠? 그렇죠.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재산세,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종부세, 보유하는 기간 동안 납부하는 각종 사업소세 또는 보유 기간 동안 납부하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만 납부하는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단기 비용으로 처리되는 세금이죠. 개정 과목은 세금과 공과. 근데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그 취득을 하는 시점에 부과하는 거기 때문에 항상 취득원가에 포함. 틀린 설명 2번. 3번이 그러면 맞고 4번도 맞다는 뜻이겠지? 3번. 새로운 상품, 서비스를 소개할 때 발생하는 원가, 광고비는 원가 아니죠. 맞죠? 광고 전전비죠. 일반적인 단기 비용이죠. 이런 게 당해년도 비용 처리하자. 4번. 건물을 신축하기 위해서 사용 중이었던 기존의 건물을 철거했대. 그럼 이런 거잖아. 분개를 해보면. 사용 중이던 건물 죽고 사용 중이던 건물의 누계액이 죽어. 예를 들어 건물이 100이었고 누계액이 10이었어. 장부가액을 제거해. 그리고 이 차이가 나는 금액은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로 처리하죠. 이때 철거 비용이 들어가면 철거 비용이 돈으로 나간단 말이죠. 이렇게 5가. 그러면 이 5를 차변에 무엇으로 처리합니까? 유형자산 처분손실에 포함시키죠. 그 말은 철거 비용은 전액다. 단기 비용으로 처리한다. 요 회계 처리를 말하는 거겠죠. 정확한 설명입니다. 4번은 2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자, 5번에 부채 중에서 충당부채. 틀린 설명 찾으시오. 1번. 과거 사건에 의해서 충당부채를 인식하려면 그 사건이 미래, 기업의 미래 행위와 독립적이어야 된다. 뭐 당연한 얘기죠. 그래 독립적이어야 걔를 인식할 수 있잖아. 두 번째, 충당부채는 보고하는 기말마다 얼마가 잔액이 있지? 근데 이번 연도 기말에 최선의 추정치를 반영해서 예를 들어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그런 거죠. 퇴직급여 충당부채 이번 연도 기말에 가보니까 100이 있어요. 근데 보고기간 말 최선의 추정치를 계산해 보니까 이번에는 150을 설정해야 해요. 그러면 100이 잔액이 있기 때문에 150에서 100을 차감한 얼마를 보충합니까?
50을 보충하죠. 증감해서 조정하죠. 보충법이라는 게 바로 이 설명이죠. 3번 충당부채를 발생시키는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자산의 예상되는 처분 차익은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에 고려하지 않는다. 충당부채와 그것에 대한 처분 차익에 대해서 해당하는 충당부채 금액의 측정치에 고려할 수가 없으니까 고려할 수가 없잖아요. 4번 의무 발생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의무가 존재하면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낮더라도 충당부채 인식합니까? 우리가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충당부채로 인식하죠. 유출 가능성은 낮아. 의무는 존재해. 근데 이것을 내가 뭔가 기록이라는 행위로 남기고 싶어. 그런 게 이제 우발부채의 성격인 거죠. 그 자체를 부채로 인식하지는 않죠. 이 중에 틀린 설명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이게 3번 같은 문제가 이게 약간 아리까리하면 요 충당부채 구체적인 충당부채 하나를 만드시면 돼요. 예를 들면 경품 충당부채 이런 거 있잖아요. 제품에 대한 하자 충당부채. 예를 들어서 내가 경품을 줄 거라고 나갈 거라고 예상하는 금액을 충당부채로 설정해요. 근데 그 충당부채를 발생시키고 설정한 그 사건과 밀접하게 관련된 어떤 그 경품의 자산에 예상되는 어떤 처분 차익이 있다면 내가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고려해야 돼요? 고려 안 해야 돼요? 그거하고는 별개라고 보는 거죠. 충당부채를 발생시키는 사건에 그 경품을 누군가에게 팔아서 이익이 생긴다고 해서 그 충당부채를 인식할 때 반영하지 않는다. 고려하지 않는다. 관계가 없다.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자산인 것뿐이죠. 답은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충당부채는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렇죠? 현재 그 대가가 과거 사건의 결과가 있어야 되고요. 확실하지 않지만 돈이 나갈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건 금액을 측정할 때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죠. 그 세 가지가 모두 다 완벽할 때 충당부채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까 답은 4번이 틀렸고 여기까지 해서 재무회계 문제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 6번부터는 원가회계 문제네요. 자, 보겠습니다. 종합원가 계산은 평균법도 있고 선입도 있죠. 자, 이번 문제는 선입이래요. 선입에 의해서 종합원가를 적용하고 있다. 품질 검사는 30%가 완성됐을 때 한다. 단기에 이 검사 시점을 통과한 정상품의 3%까지를 정상공손으로 본다. 질문, 그래서 정상공손은 몇 개인가? 이게 질문이네요. 먼저 선입선출법에 의해서 몇 개가 완성된 걸로 볼 것인가? 그걸 먼저 봐야겠어요. 자, 이 보시니까 이 T자 규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기초가 500개인데 70%가 완성된 채로 넘어왔어요. 여러분 그러면 70%는 품질검사 완성도 30%를 이미 통과했네요. 그럼 생각해봐. 기초에 넘어온 제공품은 완성된 것은 아니었지만 기초에 이미 500개가 완성돼서 넘어온 걸로 가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네. 이 문제를 이해할 때는. 자, 일단 착수가 2000개, 그러면 토탈 2500개, 그중에 완성된 수량이 2000개, 그리고 기말은 300개. 300개가 완성도가 0.5, 50%. 그러면 중간에 지금 벙 뜨는 숫자가 하나 있죠? 2300개, 2500개. 그럼 중간에 뜨는 요 숫자. 요 숫자가 토탈 공손 수량이죠. 그 200개 중에는 정상도 있고 비정상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찾을 건 그 중에 정상은 몇 개일까? 몇 개로 볼 것인가? 그럼 중요한 건 정상 공손은 정상품의 3%인데 그 정상품을 정의 내리는 건 검사를 통과한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검사 통과한 게 몇 개인지를 이제 카운트하는 게 핵심이에요. 자, 먼저 여러분 완성된 수량이 2000개죠. 2000개는 검사 시점을 당연히 통과했죠. 얘는 100%니까. 근데 요 2000개는 다 단기에 검사를 통과한 겁니까? 2000개 중에 500개는 전기의 완성도 30% 시점을 이미 통과해서 넘어온 거죠. 그러면 이 500개는요. 전기에 완성된 걸로 봐야지 단기에 완성된 걸로 봐서는 안 되겠죠. 그럼 2000개 중에 500개를 차감한다. 이게 선입이지. 2000개 중에 먼저 완성된 건 먼저 완성이 된 걸로 보겠다. 이게 선입이죠. 그럼 2000개 중에 500개라고 하는 수량은 차감했을 때 2500개를 단기에 완성된 수량으로 본다는 뜻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리고 나서 요 300개에 대한 수량을 계산해야 되는데, 여러분 300개는 50%가 되는 시점을 통과했거든요. 완성도가. 그 얘기는 이 300개는 기말 시점에 제품으로 완성이 안 된 건 맞지만 품질 검사인 완성도 30%를 통과한 건 맞죠. 그러면 얘는요. 완성품은 아니지만 무엇은 맞아요. 정상품은 맞죠. 단기 검사 시점인 30%를 통과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정상 공손을 몇 개까지 볼까라고 하는 그 몇 개까지로 볼까라고 하는 기준 수량이 정상품인데 그 정상품에 300개가 들어가냐 마냐 이 얘기죠. 들어가네. 300개는 100%는 아니지만 50%잖아. 야, 70%, 50% 둘 다 30%라는 품질 검사 하는 시점을 통과했기 때문에 500개를 차감한 이유는 선입에 의해서
2,000개 중에 500개가 이미 완성됐다면 단기의 완성품에 대한 수량은 2,000개가 아니라 1,500개일 것이고 기말에 남아있는 300개는 완성품은 아니지만 정상품엔 들어가죠. 왜냐? 50%를 통과했으니까. 그러면 정상품은 토탈 몇 개로 본다는 뜻입니까? 1,800개로 본다는 뜻이고요. 우리는 정상품을 계산해서 정상품의 몇 퍼센트를 정상공손으로 분류하냐면 3%를 정상된 품목의 정상공손으로 간주한대요. 1,800개의 3%를 때려보니 54개가 나오네요. 그럼 이런 얘기인 거야. 자, 200개 중에 정상은 54개로 보고 나머지는 비정상으로 보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답은 정상공손은 54개가 돼요.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를 비정상은 몇 개입니까? 그러면 비정상은 몇 개라고 부르면 돼요. 140개요. 146개요. 두 개 더해서 토탈 공손 수량은 200개입니다. 라고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답은 정상 공손만 물어봤어요. 답은 2번 54개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7번도 가보겠습니다. 7번은 엄청 쉬운 문제네. 원가 회계와 관련이 있는 거리가 먼 것. 딱 보니까 그냥 답이 보이는데 내부 결정 맞죠? 원가 통제 맞죠? 제품의 원가에 대한 원가 정보 제공 맞죠? 이익잉여금이 왜 나와? 자, 이익잉여금에 대한 이익 처분은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거고 외부 정보 이용자를 위한 회계는 원가 회계 아니죠. 그 이름도 유명한 재무회계 목적이죠. 틀린 설명. 4번이 틀렸다. 5번으로 가보자. 정상 원가 계산을 하고 있다. 이 말은 제조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직접 노동시간에 의해서 배부한다. 제조간접 원가 배부액을 고르래요. 예정 배부액을 물어보는 거죠. 자, 지금 보니까요. 제조간접비의 예산액은 연초에 잡은 거죠. 연초에는 3,969만 원 정도를 예상했다. 근데 그 예상은 내가 예산하는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해서 예상했겠죠?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뭐라고 불러요?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걸 예정 배부하기 위한 비율, 기준에 대한 적용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969만 원에서 예산했던 직접 노동시간을 나누었을 때 나오는 예정 배부율은 시간당 441원. 그러면 이 시간당 441원을 1년 내내 실제로 일하는 시간에다가 적용한다는 뜻이지. 그래서 실제 기준을 곱하는 거잖아. 그치? 배부율은 예정이지만 기준은 실제 시간이죠. 441원에 7만 시간을 곱해서 금액이 배부되는 금액은 3,087만 원인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그러면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 지금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을 물어본 거죠. 답은 이거네요. 3,087만 원. 1번. 만약에 여기서 제조간접비 예정배부액을 물어본 게 아니라 배부 차이를 물어봤다면 그때 실제 제조간접 원가를 이제 비교하면 되겠네요. 실제 제조간접비가 발생된 금액은요. 4,410만 원이었던 거야. 그래서 4,410만 원과 3,087만 원의 차이를 우리는 배부 차이라고 부르죠. 1,323만 원. 적은 금액을 배부했죠. 그러면 과소배부. 이게 답이겠지. 이 하나로 끝까지 풀어본 겁니다. 제가 과소배부 차이 1,323만 원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 실제 제조간접비는 지금 여러분이 이 문제를 푸실 때는 아무런 관계가 없죠. 여기까지 가는 게 아니니까. 여기서 멈추면 되니까. 자, 9번에 제조원가를 분류하는 것 중에서 잘못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 추적이 가능합니까? 그러면 직접입니까? 간접입니까? 이렇게 나누는 거죠. 제조 원가는 어떻게 나눕니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분류하는 기준은 직접 재료, 직접 노무, 나머지는 제조 간접 원가. 이렇게 나누는 편이죠. 원가 행태는 어떤가요? 조업도에 따라서 변하나요? 조업도에 따라서 고정인가요? 이거 아니죠? 이것은 원가의 첫 번째 해당하는 분류 요건이죠. 자, 원가 행태는 변동비와 고정비를 나눠야 정확한 짝짓기가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고요. 발생이 어떤가요? 물질인가요? 인건비인가요? 나머지 찌끄레기인가요? 답은 3번. 틀린 구성 요소. 자, 10번. 보조 부문에 대한 배부 방법 중에서 옳은 걸 찾으래. 자, 직접 배부는 전혀 인식하지 않아서 항상 가장 부정확하다. 자, 이 말에서 우리가 이제 원가를 공부할 때는 정확한 답은 사실은 매우 주관적인 부분도 없잖아 있어요. 여기까지 맞아. 전혀 인식하진 않아. 맞죠? 근데 부정확하다고 하는 건 직접, 단계, 상호 이 세 가지를 비교했을 때 보다 정확성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맞는 말이죠. 직접이요. 항상 부정확? 항상이라는 말은 여기다가 붙이시면 안 돼. 이유는 직접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이유는 보조 부문의 원가가 한 개가 아니고 한 개, 두 개 막 이렇고요. 그리고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다가 이렇게 배부할 때 보조 부문이 만약에 한 개잖아요. 한 개면 얘만 가면 되잖아. 그러면 상호나 단계라는 방식이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잖아. 그렇죠? 또 하나 보조 부문이 두 개가 있어.
근데 알고 보니까 보조끼리는 서로 주고받는 게 없어. 서로 주고받는 게 1도 없어. 우리는 얘하고 다이렉트로 가면 돼. 그러면 보조 부문의 원가를 제조 부문에 바로 다이렉트로 배부하는 방식이 직접이죠. 보조끼리 주고받는 게 큰 영향력이 없으면 직접이 오히려 더 심플하고 당연히 정확하게 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이 이 말에는 어울리지 않는 거야. 항상은 아니죠. 오히려 직접이 오히려 빠르고 신속하고 정확할 수도 있는 거예요. 보조 부문과 주고받은 용역 관계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두 번째, 상호 배부법은 가장 정확하게 배부되므로 그런데 가장 많이 이용됩니까? 그거는 모른다니까. 상호 배부를 배부했는데 알고 보니까 여러분 보조 부문끼리 주고받은 용역이 A하고 B가 있다 보조가. 근데 A가 B에게 준 게 1%고 B가 얘한테 준 게 0.2%야. 퍼센트로. 주고받을 필요 있어? 이거 주고받다가 시간 다 잡아먹죠. 그냥 바로 가는 게 오히려 심플하지. 주고받은 영향력이 별로 떨어지잖아. 가장 많이 사용하냐? 아니야. 이런 경우는 직접이 나요. 틀렸죠. 단계 배부법은 일부 인식하죠. 그래서 순서가 중요한 게 단계였죠. 배부 순서에 따라 주고받는 금액에 따라서 제조로 가는 각각의 금액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 전체 제조 간접비가 달라지는 건 아니고 여기까지를 보니까 3번만 맞는 설명이네. 그럼 4번이 왜 낮나? 틀렸나? 단계는 배부 순위가 낮은 부문의 원가를 우선순위가 높은 부문과 제조 부문에 낮은 걸 먼저 배부합니까? 높은 것부터 먼저 배분해야죠. 우선순위가 높은 게 훨씬 더 명확한 배부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이 순서가 중요한 거고요. 자, 틀린 설명은 옳은 설명이죠. 옳은 설명은 3번. 이렇게 해서 10번까지 해서 재무회계 5문제, 원가회계 5문제, 그리고 끝나면 이제 11번부터는 부가가치세 문제죠. 자, 부가세 1번. 부가세법상 아래 수정세금 계산서에 대해서 발급할 때 수정세금 계산서 발급 사유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보니까 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의 작성일자를 덧붙여서 붉은색 글씨로 또는 마이너스로 발급해서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여 발급했대요. 그러니까 이 사유가 발생됐던 날은 그 일이 발생됐던 날에 세금 계산서에다가 날짜를 적을 때요. 이 날짜에 필수 기재사항이 작성일자죠. 그러니까 어떤 수정해야 되는 세금 계산서가 사유가 발생된 날을 그 날짜로 적고 예를 들어 3월 5일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럼 3월 5일을 적고 비고란에다가 처음에 세금 계산서가 작성됐던 날을 적으래. 원래는 이게 오늘은 이렇지만 예전에는 이 세금 계산서가 1월 6일에 발행했던 거야. 여기다가 1월 6일을 적으란 뜻이죠. 그리고 각종 내용들은 세금 계산서에 기재되는 숫자들은 빨간색으로 기재하래요. 자, 이렇게 기재하는 것. 이렇게 기재하는 것 중에 하나.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하면 이렇게 발행합니까? 그냥 마이너스 한 장을 끊어버리죠. 2장을 발행한 거니까. 계약의 해제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되지 않았대요. 공급이 되지 않으면 예전에 1월 6일에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를 아예 취소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그럼 어떻게? 계약이 해제된 날을 날짜로 적고 기존에 발행했던 날짜를 비고란에 적고 해제돼서 금액이 취소가 되는 금액을 빨간색이나 마이너스로 표시하는 방식을 취해야 되겠는데? 그치? 그럼 얘는 맞네. 이렇게 세금 계산서를 발행할 수밖에 없네요. 이 구조가. 그럼 3번 필요적 기재사항 중에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혔대요. 그러면 착오로 기재가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렇게 날짜를 하나 적어야겠다. 1월 6일이 당초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던 날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여기다가 날짜를 제가 적어드릴게. 1월 6일에 당초에 세금 계산서가 발행이 됐었는데 1번 착오로 전자세금 계산서를 2장 발행했대. 그러면 이 일을 확인된 날, 그러니까 이중으로 발급을 해버렸네, 큰일 났다라고 하는 날이 3월 5일이야. 그러면 3월 5일에 이때 발행했던 세금 계산서 2장 중에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3월 5일자로 발행해야 됩니까?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를 끊어야 됩니까?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 사유가 발생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초 날짜로 마이너스 금액을 찍어야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아닌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적혔대. 그럼 어떻게 해? 똑같아. 당초 세금 계산서 날짜로 잘못 기재된 내용들을 빨간색이나 검은색 글씨든 해서 수정하는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당초 세금 계산서가 발행됐던 날짜 그 자체의 세금 계산서를 수정하는 거예요. 4번에 명세 등 세금 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닌 거래를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버렸대요. 그러면 이미 세금 계산서가 발급됐던 1월 6일자의 세금 계산서를 두고 이런 일이 발생된 날이 3월 5일이야. 그럼 3월 5일자의 세금 계산서를 생뚱맞게 작성일자로 발행한다는 것이 아니라 당초에 잘못 발행했던 날짜가 1월 6일이면 1월 6일자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던 걸 취소하고 그 날짜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겠죠. 날짜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의 핵심은 뭐냐면 그러한 일이 사유가 발생된 날에 그 날짜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할 것이냐 아니면
처음에 세금계산서가 발행됐던 날짜로 다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냐에 대한 차이를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계약이 해제됐다. 이 얘기는 1월 6일에 진정한 매출인 줄 알고 발행을 했는데 3월 5일에 해제가 됐다. 그러면 1월 6일 당초 세금계산서를 취소합니까? 해제된 날로 마이너스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까? 해제된 날로. 답은 2번이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1번, 3번, 4번은 다 언제 날짜를 작성 일자를 기재합니까? 당초 세금계산서가 처음에 발행됐던 날짜를 기준으로. 그것을 구분하는 게 이제 11번 문제의 핵심이었네요. 세금계산서, 수정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발급. 답은 2번만 맞는 설명으로 여러분 마킹하시면 되겠고요. 요즘에 이제 세금계산서가 종이가 아니라 전자세금계산서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이제 중요해졌죠. 예전에 종이세금계산서 주고받을 때는 서로 찢으면 돼. 신고하지 마. 나도 안 한다. 찢어. 소리 듣자. 찌지직 찢어. 그러면 우리 다 찢어버리고 다시 처음처럼 발행하자. 그러면 예전에는 심플했거든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요즘에는 전자로 전송이 돼버리잖아요. 1월 6일자께. 그럼 어떻게? 이런 일이 해제가 됐어. 옛날에는 찢어버리면 그만인데 이제 못 찢어. 그러니까 해제하면 해제된 날 다시 마이너스 끊고 착오로 2장 발행하면 예전에는 2장 중에 1장 서로 찢으면 되거든. 근데 못 찢어. 전자 전송까지 해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2개 중에 하나가 취소가 된다고 하는 걸 발행해야 되는데 3월 5일에 이중 발행된 걸 발견됐는데 3월 5일에 발행해버리면 큰일 나는 거야. 그 전에 매출에 취소가 일어난다고 오해하거든요. 그 2장 중에 1장을 찢어버리는 회계 처리를 세금 계산서를 발행해야 되니까 당초, 얘도 당초, 얘도 당초. 너는 해제된 날. 이렇게 날짜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자, 12번. 부가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이 아닌 것은. 그러면 다른 말로 말하면 공제해 주는 거 물어보는 거잖아. 그렇지? 토지 관련 매입세액 완벽한 불공이죠. 이거는 언제나 공제가 안 되죠. 사업이랑 관련이 없대요. 대표이사 가지급금이 제일 많죠? 불공이죠. 접대비가 기업 업무 추진비로 바뀌었죠? 불공이죠. 세금 계산서에 필수 기재사항 아니고요. 임의적 기재사항이래. 아무 문제 없어. 임의적 기재사항은 다 누락해도 돼. 세금 계산서가 하얀색이어도 상관없어. 뭐만 잘 기재하면 돼요. 필수 기재사항. 임의적 기재사항은 세금 계산서의 기능에 있어서는 누락이 된다 한들 아무런 문제가 없죠. 제약이 없어요. 그래서 임의 기재사항이 되는 거고. 자, 13번. 부가세, 환급에 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각 과세기간별로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확정신고 기한이 지나고 나서 25일 안에 아닌데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하는 날로부터 30일인데 이게 틀렸네. 날짜를 물어보는 거였네요. 우리가 영세율을 받으면 조기환급 가능하죠. 조기환급은 신고하면 15일, 30일의 절반 안에 해주죠. 사업설비를 갑자기 증축해도 조기환급 가능하죠. 기업 재무구조를 해도 조기환급 가능하고요. 옳지 않은 것은 1번 날짜가 틀렸습니다. 자, 14번 문제 종합소득에 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을 찾으시오. 이자 소득은 총수익금액과 소득금액이 같아. 왜 같냐면 총수익금액에서 필요 경비로 공제되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항상 같아요. 항상 같고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틀린 거죠. 이는 맞아요. 퇴직과 양도는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분류과세 하니까. 분류과세 방식을 취하죠. 이것도 맞는 말.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이 존재한다. 얘도 비과세 있고요. 얘도 비과세가 있고요. 얘도 비과세가 있고 얘도 비과세가 있어요. 맞아요. 이자 소득도 비과세 있어요. 배당도 비과세가 있어요. 그렇죠? 양도도 비과세가 있어요. 근데 얘만 말했죠. 근데 여기다가 기타 소득에 만 있다 그러면 틀렸겠지. 기타 소득에는 그러니까 그래 있어. 금융소득인 이자와 배당은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서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적용합니까? 무슨 선택이에요? 2천만 원이라는 기준금액을 가지고 초과하면 무조건 종합과세 되는 거고 2천만 원 이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분리과세가 되는 거고 그렇게 달라지죠. 금액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내가 선택하는 건 아니었어요. 답은 4번이었고요. 자, 15번 문제. 결손금, 이월결손금 설명하는 것 중에서 옳지 않은 것. 비주거용, 그러니까 상가 건물 생각하면 돼. 주거용이 아니에요 이 뜻이니까. 상가 건물을 빌려주는 임대업은 결손금이 생겨도 타소득에서는 공제가 가능하지 않고 자기 임대 소득에서만 결손금을 공제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주 제한적이에요. 맞아요. 추계신고할 때는 2월 결손금 공제 안 해주지. 추계신고잖아. 장부가 없잖아. 근데 혜택을 주면 안 되겠지? 해당 과세기간에 일반 사업소득에서 결손금이 발생했고요. 2월 결손금도 있다면 뭐부터 먼저 다른 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까? 결손금하고 2월 결손금 중에서 뭐부터 갑니까? 결손금, 단기 결손금부터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는 이제 2월 결손금이 잔액이 남아있고 결손금을 공제했는데도 만약에 소득이 남아있다면 그때는 두 번째죠. 결손금부터 먼저 타소득에서 공제한다. 이게 맞죠? 결손금 단기 거부터 2월은 그리고 나서 두 번째입니다. 2월 결손금을 먼저 하지 않아. 이게 틀렸고요. 결손금은 소급공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 소급공제 제도는 유일하게 중소기업만 적용한다. 맞죠?
소득세에서 이 사업소득 공부할 때 공부했던 이 결손금과 2월 결손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객관식 유형이고요. 이런 식의 문제는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많이 나와요. 전산세무 2급에서 이 결손금, 2월 결손금에 대한 공제, 연도도 나올 수 있지, 15년 이런 식으로 해서 설명하는 문제는 이론형으로도 꽤 많이 나옵니다. 실무형으로는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론 형식으로 곧잘 내고 있어요. 답은 3번. 세법은 완벽하게 외우는 수밖에는 없고 실기는 어느 정도 유동성 있게 입력하면서 답을 찾는 방식이고 문제를 푸는 방식이 좀 다르죠. 자, 이번 시간에는 전산세무 2급 113회 기출문제 중에서 다른 문제가 아닌 객관식 15문제의 이론시험 문제를 좀 풀어봤고요. 지금처럼 문제가 다 풀리고 나면 우리가 맨 처음에 실무시험 입력 화면에서 요 박스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를 열어서 1번부터 15번까지 내가 답으로 적어놓은 번호를 이렇게 마킹해서 답을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하실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한번 입력해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 마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